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정책 실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ETF가 과연 정책 실패일까요? 맞습니까? 정책 실패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하고 관계기관도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다면 이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청와대 정책실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히 정책 수정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정한 결탁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추진한 건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점이 6.3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수십 년 지났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6.3 지방선거 직전에 주가를 부양을 하고 그를 통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었나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거의 대한민국 코스피나 코스닥은 널뛰기를 합니다. 수십 번 며칠 동안 해서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주식판을 카지노판, 투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가운데 녹아나는 것은 개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노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도 국민연금도 이로 인해 가지고 수백조의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수십억의 손실을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확실히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랜만에 조국당조차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조국 전 대표가 나선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오늘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범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다. 어물쩍 넘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차재현 교수님, 예. 레드팀을 좀 자처하면서 범여권임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조국혁신당이 야당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야당 본색을 좀 더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본인이 직접 하니까 뛰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상당히 힘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그렇게 큰 정치적인 아젠다로 올라서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이 그 카지노 코스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상당히 시장 변동성에 따른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좀 그러니까 어루만지고 뭔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정당으로서의 모습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막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또 청년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식 투자라고 권유하지 말고 그 정부가 먼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청년까지 아우르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민주당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사실은 이 예. 지금 그러니까 이 ETF와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 총리였던 이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이 하나의 정치적 아젠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는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는 효과도 내심 바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부를 저격하는 게 결과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답 삼형제를 언급하면서 ETF 사태와 관련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당연합니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2억 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런 분들도 세 분이 다 사퇴를 해야지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고치려 하고 있구나. 그걸 국민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시즌2 또는 문재인 시즌2보다 더 못하다고들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고 그걸로 이제 다른 곳에서 전세를 얻어서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생계형입니다. 투기나 생계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당신들 나가라. 결국은 그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려장이죠, 고려장.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을 망친 주범 삼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용범, 2억 원, 이찬진, 노답 삼형제는 사퇴를 해야 된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요. 고려장 세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윤인석 대변인님 어떤 이유로 고려장이라는 비유를 쓰는 건가요? 그 고려장이라는 표현이 좀 세죠. 많이 세요. 예.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는 곳에 뭐 유기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말씀하신 것은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더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만 한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을 세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에서 정부에서 만들어버렸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세, 굉장히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그리고 양도세 공제 허용도 28년부터는 거의 없애고 한도도 10억으로 줄이다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 중에도 종류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갭 투자를 통한 어떤 투자 이익을 또는 뭐 투기 이런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해서 그런 정부에서 규제를 할 것이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먼저 답을 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하나씩 그런 예외를 둬야 된다는 건데 그 예외를 하나씩 두다 보면은 또 그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애초에 그 세제 구조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정부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러면 이렇게까지 세제를 엉망으로 만든 데 있어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철학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세 공정성, 즉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누진성을 강화해서 집값 안정까지 하려고 했던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이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서울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안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예. 민심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주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물론 여론조사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민심을 좀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부동산과 주식 정책에 대해서 뭐 빨간 게 잘 못한다는 겁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두 정책 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두 정책 모두 정부가 엄청나게 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건데 다 박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왜 그렇다고 분석하시나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수익이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소위 비투라는 것까지 해서 들어갈 정도로 좋았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그걸 뭐 최진녕 변호사께서는 6.3 지방선거 때문에 주식시장을 부양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윤석열 정부 때 2,700 정도에서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미 6.3 지방선거 때는 코스피 5천은 돌파하고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때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단일 종목의 ETF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들이 단지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표명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우려들이 좀 있었죠. 특히 연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시고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셨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이 세제뿐만 아니라 공급이 일단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그런 공급량을 한꺼번에 늘리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정부가 6만 호 수도권에 그럼 그 6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또 5만 호를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세제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좀 뭔가 좀 국민의 뜻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셔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세제를 굳이 건드리지 않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워낙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세제 문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도 정책에는 조금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